절설절. 평소에도 요리 자주 하세요? 자주는 아닌데 좀 하는 편이죠. 그냥 이것저것 만들고 싶은 게 생기면 이제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재료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네. 항상 집에서 재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볶음밥이죠. 당근이나 양파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요리하는 사이클론자.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음식을 만들고 이제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큰일 나다. 나 맛있게 먹어줘야 맛있게 돼. 잘 못 먹는데. 네. 옛날에 친구들하고 자취할 때 네. 주로 이제 밥당번을 내가 했는데 네. 어떨 때는 맛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맛있을 때는 얘네들이 막 2그릇씩 먹는 거야. 네. 그럴 때는 뭔가 되게 뿌듯한 느낌? 양파도 이렇게 채 썰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 양파 엄청 맵다. 청소나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안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 요리는 어디서 따로 배우셨어요? 원래 군대에서 취사병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좀 많이 배우신 게 도움이 되셨나요? 똥국! 사회 요리하고 군대 요리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파를 먼저 볶으면 이게 파향이 나서 좀 좋아진다고 레시피에 나오더라고요. 따로 볶는 편이에요. 야채 따로, 그다음에 이게 파하고 계란 따로. 제가 그 관심이라는 거 할 때 사람이 관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억력이 달라진다라고 많이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때 자주 비유하는 게 바로 이 주방일이거든요. 주방용품을 남자들이 보면 이제 가끔씩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거 이제 해주고 싶잖아요. 가끔씩. 그럴 때 이제 의지와 다르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봐가지고 해결을 하죠. 어디. 지금도 이제 제가 이 국그릇을 꺼냈는데 이제 어디 있는지를 처음에 모르죠. 이 칼이나 주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물어봐서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결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해결을 한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서 또 이벤트를 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남자들은 또 물어보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의 반응이 좀 달라지죠. 이게 처음 모를 때는 친절하게 이제 그래도 뭐 대견하네 이렇게 해서 알려주다가 두 번째는 약간의 짜증기가 들어간 목소리로 그때 알려줬는데 분명히 그냥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줬는데 왜 몰라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짜증이 들어간 뉘앙스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알려주긴 줘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무난하게 해결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이벤트에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또 할 때 남자들이 대부분 기억을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초창기 때. 이게 내 썼던 기억은 있는데, 네. 이 그릇이나 뭐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결국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보면은 이제는 와이프가 폭발. 화를 내는 거죠. 그때 다 알려줬는데 왜 기억을 못 해? 근데 그거를 기억을 왜 못 하는지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남자는 왜 그걸 기억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벤트식인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아져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요리 안 했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거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비유로 이제 써먹는 이유가 부동산이 우리가 분명히 옛날에 있었던 일을 겪었거든요. 네. 2008년 이후에 하락했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겪었는데 기억을 못 해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겠네. 닭
가시는군요. 네, 저는 좀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락이 시작되면서 이제 관심이 또 멀어지면서 잊어버리고. 네, 좀 지나면 한 2, 3년 지나면 그때 있었던 일을 이제 다 까먹어요. 네,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뭐 시장이 열렸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제가 학습 효과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는 또 새로운 없었던 일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된 거잖아요. 최초예요, 이거는. 물론 도시별로 인구 감소 상황은 벌어졌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역대 우리나라가 생긴 역사상. 하락장에서.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락장하고 인구 감소하고 딱 맞물리면 지방은 망한다. 뭐.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끝났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올 만하죠. 진짜 끝났다. 예, 예. 진짜 끝났습니까? 아니죠. 제가 인구 감소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사야 될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양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남은 밥을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드세요. 밥만 봤을 때는 양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야채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양이 많아졌어요. 그릇이 예, 여기는 뭐 대형입니다. 예, 여기는 역시 대형 아파트 좋아하듯이 대형. 아니 마땅한 그릇이 없어요 지금. 그 온폭 파인 접시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집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 계란은 네. 그냥 일반 후라이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지단 형태의 계란을 좋아하십니까? 지단은 좀 귀찮지 않으세요? 뭐 귀찮을 게 없어요. 그냥 섞기만 하면 되니까. 지단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요구사항, 후라이는 네. 많이 봤으니까. 요구사항이 좀 많으시군요. 이게 이 자기장으로 하니까 떨어뜨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찢어진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이 없지만. 왜 맛이 없어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두 그릇, 제가 먹는 그릇에 두 그릇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보통 한 그릇인데. 저는 한 끼를 먹으니까 좀 양을 많이 먹는 편이죠. 캠핑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 차려져 있으면 그 안에서 놀고 하는 건 좋은데, 캠핑 하려면 이것저것 장비. 네, 장비를 이제. 비용도 그렇고. 저는 그게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펼쳐놓고 걷고. 딱 걷고 또 정비해야 되고. 그게 정말 귀찮아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이런 방식은 그게 없으니까. 월세가 아니고 전세를 한다는 게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오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전세로 나오는 게 좀 드물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가격 좀 저렴하게 나와야 사실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이거 얻은 다음에 추석 빼놓고는 매주 여기로 왔어. 집하고 가까운데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가까우면 진짜 자주 올 것 같긴 해. 근데 집 가까운 데에 이 정도 넓이에 이 가격에 없어. 나올 가능성이 불가능이죠. 그래도 다 먹네. 꽁시렁꽁시렁 해도 주면 다 먹습니다. 많다 어쩐다 해도. 원래 우리나라가 밥 인심이 후하잖아요. 딴 데 손님으로 가면 밥을 많이 주잖아. 그리고 그 밥을 안 먹으면 서운해하고. 지단이 신의 한 수네요. 좋네요. 얇게 아주 해서 많다 어쩐다 해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저도 다 먹었습니다. 밥 먹었고요. 저는 거의 두 그릇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심리가 아직 서울이나 주요 지역들은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아직까지. 아직도요? 네. 아 그래요? 강남 3구 빼고요? 뭐 서울도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매수 주체가 이제 죽었는데 이 매수 주체 죽은 주체는 대부분 다 무주택자들이잖아요.
무주택자들은 그리고 원래 시장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다주택자인 거죠. 다주택자들이 금리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이제 매수 여력을 이제 규제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꽤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돈이 있고, 그럼 충분히 또 살 수 있는 상황도. 그리고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이제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매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취득세 허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선으로 풀어줘서 이 다주택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지역을 해제했을 때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남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서 심리를 아직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규제 지역과 더불어서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취득세 중과 규제 지역을 풀면 이제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가파르기 때문에 대출을 막 심하게 받아서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보다는 심리를 움직이는 게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다주택자들은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네. 그게 굉장히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 지금은 이제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규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받아들이는 건. 근데 규제가 이제 풀리면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보면 서울에서 주요 입지가 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데들은 안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버티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규제가 풀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매물도 걷어들이고, 이제 호가도 좀 올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몇 사람만 따라 붙어도 그 올라가는 그래프가 바뀌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 같은 데도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죠. 깊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가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를 가보면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프 상으로, 실거래가 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는 그래프가 그려지지만, 그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개만 거래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호가는 지금 위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 빠진 가격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이 가격에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밑에.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가보면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런 매물이 없어. 항상 하락기 때 가보면 매수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실거래가가 낮은 게 찍혔잖아요. 그럼 호가가 바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거 보고 갔는데 네,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오는 거죠. 내가 이 호가에 사면 비싸게 주고 사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가장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급매로 거래되는 게 그냥 툭툭 찍히는 거예요. 우수수 후두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 달라요.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은 시장이 진행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호가가 막 다 내려가 있지 않아요. 호가는 생각 외로 많이 다 버텨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급매물 위주로 이렇게 툭툭 거래되면,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조금 또 호가가 조금 더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보면은 호가가 약간 위에 있는 느낌.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것저것 골라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언제냐면 이제 저 바닥이 되면, 그때쯤 되면 이제 하락하는 게 멈추죠. 멈추고 이제 호가가 조금씩 내려오다가
이제 실거래가와 호가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닥에서. 그러면 이제 이때는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나긴 하죠. 그 호가와 실거래가의 갭이 딱 붙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착륙이 좀 우려되니까 네. 정부가 조금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걸 푸는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가 조금 먼저 오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취득세 중과나 이런 걸 따로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 해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취득세 중과나 중과됐던 부분을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순서가 뭐냐면 미분양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미분양이 생기면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선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은 건설사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건설사들이 뭐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기사가 있잖아요. 막 솔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미분양이 좀 많이 되면 이제 건설사 위험하다, 부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택 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미분양을 해소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지금 이제 미분양하고 관련된 규제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분양권 전매, 두 번째가 분양권이 가구수에 포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할 때 청약의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놨잖아요. 이거를 이제 러프하게 풀어주는 거죠. 순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러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디든 이렇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도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가계부채가 좀 있어도 대출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완화시켜 주죠. 그렇게 해도 해소가 안 되죠. 안 되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는 그 물건들에 한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좀 과감하게 뭐 100% 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조금 이제 뭐 몇 프로 할인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50% 감면 이 미분양난 물건을 사면 50% 감면 뭐 이제 몇 년 한정 하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는 부양책이라고 하죠.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이런 물건들은 양도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취득세 면제거든요. 왜 양도세가 먼저 나오냐면 양도세는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정부의 가장 주된 그 재정의 근본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줄여주면 지방 재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 재정이 약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쉽게 정부 마음대로 취득세 면제를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하고 이제 상의하고 지금 이 지역은 지금 위험하니까 취득세 면제를 좀 해주자 하면은 지방 정부가 그래 우리 경기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 면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집값 하나에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올라갈 때도 네. 앞에 분양 물건, 분양권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쭉 뒤에 네. 뒷단에 이제 뭐 재개발까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규제도. 그렇죠. 앞에 있는 분양부터가 일단 풀려야 되니까 네. 분양 관련된 것부터 일단 하나씩. 항상 조금 더 그 집중되는 게 분양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를 샀을 때, 재고주택을 샀을 때 양도세 면제를 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냥 어떤 특정 지역이 정말 너무 심하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대부분 양도세 면제 카드는 분양권, 미분양난 물건을 샀을 때 양도세 면제를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정책 같은 경우는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근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임대차 3법 폐지.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8월 그 전세 대란설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이미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고 그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오히려 임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다 오히려 이런 평가가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선거 당시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더 하락하는 느낌? 예,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임대차 3법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거든요. 지금은 꺼낼 필요가 없는 게 전세 시장이 지금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단 말이죠. 안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화 될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만약에 2년 전에 이제 상황처럼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면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필요성이 나왔던 거는 아직 2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 후를 예측했을 때 대란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폐지설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미 이제 겪었잖아요. 근데 2년을 겪고 보니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시기 이 제도를 새로운 시기가 적용되는 시기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제도가 없었으면 사실 저도 뭐 지금 굳이 임대차 3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제도 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어쨌든 제도가 만들어져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서 상황을 봤더니 큰 부작용도 이제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강제로 없애버리면 새로운 부작용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나은가?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 안정을 가고 있는 이 제도 하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없애면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다시 폭증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폭락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된 상황하고는 약간은 확률적으로 뭔가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죠. 전세나 월세로 축적되어 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네네. 난리가 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거는 시장을 너무 확대 과장 해석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난리가 나려면 오랜 동안 그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야 돼요. 4년. 4년 이상. 4년 이상이요? 네, 4년 이상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그럼 그 제도가 없으면 안 일어나느냐?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라는 상황을 겪었어요. 네. 그땐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그때도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네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기존 제도 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생기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 해서 이 전세 대란이 없이 안정된 시장으로 계속 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항상 이게 에너지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수요 공급이 그 안에서 굉장히 어긋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오랜 지나면 이제 약간은 과열된 상황이 다시 벌어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부동산 내 문제인 거지. 이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2년 후의 시장은 좀 어떻게 2년 후는 저는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 8월과 물론 지금은 이제 하락 쪽이죠. 근데 2년 후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안정 내지 완만한 상승. 이 정도로 빠집니다. 새로운 제도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생겼던 거고 처음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제 2년, 4년 이렇게 적응을 하면 사람들이 계획이라는 걸 세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다 싶으면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면서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 임대차 3법 하에서의
입주 물량 효과는 없을 때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 더 크다는 얘기죠. 입주 물량이 아예 없으면 모르겠지만 계속 꾸준히 누적돼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입주 물량으로 인한 하락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하락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은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제가 볼 때 막을 방법도 없고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자산 시장에 있어서 연착륙이 없어요. 연착륙이 없어요. 경착륙으로 가거든요. 그럼 정부는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락 쪽으로 경착륙이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다 풀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해야 될 역할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락을 막 굉장히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해줄 겁니다. 차근차근 시장에 이제 이 규제를 풀어줬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네. 그러니까 정부는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은 풀어줬을 때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규제를 적정하게 풀어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만약에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거의 막 한꺼번에 풀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시장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과 상관없이 규제를 막 풀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정부는 지금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상승으로 돌아가지 않을 상황 하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정도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하락 상황 보고 찔끔 풀고 하락 상황 보고 찔끔 풀고 그렇죠. 지금 이런 느낌인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이 뭐냐면 경착륙도 막아야 되지만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도 막아야 돼요. 안정된 속에서 하락. 이걸 지금 이번 정부가 바라는 건 이거거든요. 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 여권에서는 네. 봐라, 잘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다. 시장의 이 어떤 튀는 거 없이 네, 좀 네. 차분하게 가고 있다. 네. 야권에서는 너네가 한 건 하나도 없다. 예, 예, 이 예. 다 전에 세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네, 거다. 이렇게 엇갈리는 반응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야권이 조금 어떻게 보면 평가를 너무 절하하는 측면이 강한 거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한 것은 맞고, 근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이제 규제 정책을 했던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잘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임대차 3법을 했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근데 그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규제를 할 때마다 욕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상대의 공격 진영한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역할 분담?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시장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일부러 억지로 뭔가를 막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굳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을 어떤 상황으로 유지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지금 그냥 적절하게 흉내만 내듯이 뭔가를 하고 있어도 시장을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온 거는 그건 그 나름대로의 판단하에 한 거지.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해서 복지부동을 해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지금 적절한 뭔가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지금 행동들이 나오는 것도 뭔가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시장에 대한 역할론이나 막 이런 거에 파묻혀가지고 막 뭔가 적극성을 막 해버리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면은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그랬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는 상승만 했잖아요. 상승만 하고 이제 하락은 이명박 정부에 했단 말이죠. 근데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평가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문재인 정부가 더 심하게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묻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의 그 부동산 평가가 아주 굉장히 낮게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지금은 좋아진 것보다는 이제 뭐 언급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평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비록 올랐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게 규제를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승 폭을 줄일 수 있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규제를 시장이 이긴 것 뿐이다. 그렇지만 규제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이기는 폭이 작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고 약해했다. 그리고 아예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비트코인처럼 20배, 30배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상승.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상승했을 때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가치만큼 상승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서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규제를 안 하면. 이게 사람들이 거의 그 상태에서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수요가 생기거든요. 집이기 때문에 하나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주택 돈을 번 사람들은 두 채, 세 채를 살 수 있잖아요. 네 채, 열 채를 살 수 있고. 그러면 수요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이 된단 말이죠. 그거를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의 매수 행위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빨리 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죠. 정부가 했었던 일을 그대로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정부는 계속 규제를 할 것이고 시장은 규제를 이길 것이다라고 제가 문재인 정부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그 책에다 썼단 말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수순대로 가는데 중간에 한번 크게 잘못한 게 바로 임대차 3법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아니었으면 상승 폭이 조금 더 작았을 확률이 컸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한 번 더 뻥튀기가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필연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을 약간은 바꿀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필연이었어요. 나머지는 필연이었는데 임대차 3법만 굉장히 우연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컸다. 그때 만약에 다주택자들을 놔두지 않았으면 굳이 똘똘한 한 채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사라. 사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무주택자뿐만 아니고 다주택자들도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더 많이 뛰었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폭등에 폭등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6배, 7배, 10배.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 평당 1억을 갔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평당 3억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규제 때문에 저는 이 1억으로 갈 수 있는 1억 정도에서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집중해서 연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저는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짜 투기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했어요. 집중하기엔 너무 길어요,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이기 때문에 투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의 역할들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다가 정부가 규제를 하면 떨어지거든요. 올라가는 게 멈춘단 말이죠. 근데 규제를 안 하고 놔두니까 지금 상승폭이 얼마예요? 한 25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뛰어든 사람은 사기만 하면 돈을 벌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누가 그 시장에서 뛰어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뛰어들게 돼 있죠.
뛰어들지 않았던 제가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다 수요로 뛰어든단 말이죠. 어떻게든.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매도를 안 하죠. 오르려고 계속 시장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자정 능력은 없어요.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라는. 인구 감소. 그 전에는 인구 감소가 없었거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하락장이었고, 지금은 인구 감소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된 상황에서 하락장을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다를까를 본다면 저는 또 그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왜냐면 1차 요인이 아니라고 1차 요인이 아니니까. 보시는 거죠. 네. 소장님 이론에서. 이거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학습 효과를 좀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좀 상승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반박하는 걸로 이 인구 감소를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한다고 본다면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갈 거냐. 뭐 길면 내년 후반까지 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내후년부터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거나 오히려 이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인구 감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작년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그러니까 내년 지나고 내후년쯤도 되면은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 궤도에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이제 하반기쯤 가면 금리 인상이 이제 주요 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시장은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럼 뭐 때문에 계속 하락하느냐 이렇게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나오기 쉽고 누구나 거기에 반박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바로 인구 감소라는 거죠. 어쨌든 부동산은 우상향하니까 그럼 좀 빨리 진입해서 내가 좀 좋은 자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 라고 들어간 사람들이 뒤를 받쳐줘야 올라가는 거죠. 근데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요인 때문에. 그러면은 하락 기간은 또 예전과 같이 그 기간을 맞추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네, 세대수도 이제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정말 좀 잘 봐야 되는 게 세대수는 인구 구조 안에서 이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세대수가 여기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수가 계속 늘어나려면 아예 그 가족이 해체돼서 부부가 그냥 아예 따로 살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어쨌든 가족이 유지되고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 데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분리했다가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대수 분리만 생각하는 거죠. 세대수 분리되면 이제 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혼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갈 가능성,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풀로 꽉 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해체될 만큼 해체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뭉칠 일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는 안 죽고 노인이 적체되잖아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에 이르면 정점에 이르면 이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혼자 살거나 아니면 두 분이 살았을 때 해체됐다가 그분들이 이제 나머지 한 분 돌아가시면 이제 세대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세대수가 조금은 더 증가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이제 거의 해체, 세대 해체가 거의 풀로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세대수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 주택가격 부담지수. 네. KHAI죠. 네. 주택가격 부담지수를 보면 이게 전고점을 넘어서 뭐 200 몇 가지 갔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뭐 한 40~50% 정도 이제 폭락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항상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은
이제 소득 대비 네. 얼마나 이제 저평가 고평가냐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오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네.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집값이.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주택 가격 지수, 내 소득 지표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영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나오려면 영끌을 하면 안 돼요. 영끌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주택을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부담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고 있는 나중에 결과로 보면 주택 부담 지수, 아니면 소득 대비 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게 높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떨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 근데 그게 사람들이 구입할 때 그러면 왜 그거보다 높게 가냐 이거죠. 주택 가격 부담 지수를 사람들이 고려해서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 고평가다 지금이 거품이다라는 걸 그걸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결과론적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어요. 200이 넘었어. 네. 그러면 고평가죠. 그럼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걸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오를 수 있죠. 300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서 하락하고 보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는 항상 그 전부터 하락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승장 때도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서 더 올라갈 때 하락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 없는 거죠. 진짜 그거는 뭐 그냥 진짜 좀 속된 말로 하면 고장난 시계 2번 맞는 거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락하는 정도도 40~50%를 얘기한 게 그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이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건 이제 역대의 하락했던 폭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때의 이제 지수가 사람들이 받을 만한 지수가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주택가격 부담 지수라기보다는 역대의 하락했던 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선이 이제 맞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폭락 속도가 좀 빠르면 조금 더 이제 뭐 40에서 50%뭐 이렇게 이제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죠. 결과로는 비슷합니다, 소장님하고. 그렇죠. 결과로는 아주 쉬워요. 50% 네. 하락.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비슷하게 맞추느냐. 주구장창 2018년부터 하락을 주장해가지고 이제는 맞았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이제는 맞는 거잖아요. 요즘 바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락이 되는 상황에서는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 다 맞추는 거예요. 원인이. 이 사람이 원인이 틀리든 맞든 이 원인이라는 걸 그때 당황에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시장이 바뀌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승론자들이 틀린 원인을 가지고 계속 시장 분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할 때는 이걸 반박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그분들이 틀린 원인을 가지고 얘기했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서는 틀린 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가 같으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사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결과에 맞는 적당한 원인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은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와서 너 전문가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락을 강하게 주장해라. 더 심하게 얘기해라. 그럼 전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퍼펙트 스톰이 온답니다. 그러면은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5년 동안은 전문가로서 눌릴 수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을 하신 분도 지금 맞아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검증을 하려면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제가 폭등을 하기 전에 이제 폭등을 얘기했었고, 그나마 이제 남들 하락을 주장하기 전에 폭등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바꿔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맞은 것처럼 되니까 조금은 이제 지금 제가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는데 이게 더 이제 증명이 되려면 나중에 또 5, 6년 또 변곡점. 또 해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느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덕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채널이 커져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한 4, 50만 이렇게. 그렇게 될까도 의문이 들기도 해요. 5, 6년 후니까요. 뭐 근데 이제 하락장이 되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 뭐 조회수 짱짱. 지금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그 심리냐면 올라갈 때 그걸 못 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누려야지.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되려면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서 1, 2년 지나잖아요. 그럼 계속 하락해. 계속 하락하면 이제 빨리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빨리 할 게 없으면 내년에도 하락하고 내후년에도 하락하고 그러면은 조금 관심을 놔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너무 이 관심 쓰고 있는 게 피곤해. 이렇게 되면서 관심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구독자 느는 거나 조회수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멈출 가능성도 꽤 많죠. 한 4, 50만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6년 후, 네. 6, 7년 후에는 이제 또 변곡점을 맞이할 기미가 보이면 이제 또 상승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또 놀라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그럴 수 있죠.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지금 출생률이 지금 없는데 미친 소리 아니야 지금. 저는 분명히 이 댓글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팬이 많은데. 구독자가 몇십만 명인데. 구독자도 제가 볼 때는 구독자의 한 7, 80%는 그냥 하락을 원해서 있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7, 80% 네,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냥 영원 불면 그냥 계속 폭락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제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욕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구독자지만 실망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굉장히 시장을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뷰로 보고 계신다 이런 댓글이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견해가 같으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같으니까. 네, 방향이 같으면 일단 뭐 원인이 좀 나랑 다르더라도 그래도 뭐 인정할 만하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수도권보다 대구가 상승 사이클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당연히 빨리 오죠. 올 수 있다가 아니고 빨리 옵니다. 온다. 네, 빨리 와요. 저번 사이클도 대구가 먼저 하락해서 그러니까 저희 분양했던 사람들이 대구로 다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대구 팔고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이제 또 이렇게 대구에 미분양 막 팔고 돈 벌고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또 막 팔고 똑같아요. 대구가 이제 먼저 하락했잖아요. 그럼 미분양 막 많이 쌓이고 하락하면서 일찍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찍 상승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도 미분양 수치를 보면 경기도가 3만을 넘었어요. 3만을 넘었는데 서울은 몇 건이었냐면 4,000개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비교하자면 서울은 먼저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3만이 넘었으니까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로 서울이 미분양이 적었단 말이죠. 그럼 서울의 상승 요인이 굉장히 컸단 얘기죠. 근데 서울은 끝까지 2014년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이 단순히 상승 요인이나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해서 서울만 혼자 상승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수도권 안에 분위기에 전체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경기도가 다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도나 인천이나 공급 물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도 지금 미뤄진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 원래 정상적으로 분양하려면 2년 전에 분양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이 미뤄지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 생기는 거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물량 많잖아요.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분양 물량이 줄어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그 전에 이제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데들은 포기하게 되거든요. 계획이 이미 잡힌 데들은, 그러니까 분양 계획을 잡으면 이게 2, 3년 정도 계획이 이 전체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2, 3년 전에 이미 잡아서 분양 계획 세웠던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미분양 많이 나니까 그냥 포기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분양이 뒤로 미뤄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신축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미분양 누적되는 수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라는 건 시장 상황에 맞게 그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다 알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대구는 수도권보다 더 긴 하락 예상한다. 이 따봉이 300개나 달렸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입지론에 근거한 시장 분석을 잘못하는 방법인데,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입지가 떨어지는 데들은 안 오른다. 뭐 더 많이 떨어진다.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구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한 지역이고, 대구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거를 안 보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증을 하는 사람이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검증을 안 하면서 자기 뇌피셜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 잘 분석하는가 싶더니 이상한 데로 빠지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락만을 원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대구 한번 와보고 그런 소리 하라는데요? 지금은 가보면 난리 났지. 지금은 앞으로도 대구도 3, 4년은 더 하락해야 되는데, 네. 그 분위기가 이제 지금 하락 분위기가 최고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가보면 지금은 뭐 초토화돼 있죠. 네, 초토화돼 있는 거지. 지금 당연히 가보면은 난리 나 있는 거지.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대구 가봐라. 공사판이 잔뜩이고 아파트가 그득그득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저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현재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트에도 공급 물량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예측을 하시냐? 공급 물량 많아도 상승해요. 소장님이 죽기 전에 바닥을 다지고 대구가 반등하는 걸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마 서울도 똑같은 얘기 할걸요? 서울. 예. 그 다음에 그 얘기 하시는 분도 있네요. 대구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네. L자 침체로 갈 것이다, 부동산이. 대구는요, 201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이클이 있었죠. 예. 쭉 빠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구가 거의 한 10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20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인구 감소가 그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쓰면서 그 예를 대구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구였던 거예요. 대구가 인구를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큰 지역, 대표적인 게 바로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요인으로 그 시장을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가계부채가 네. 뭐 심각하다. 심각하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우리가. 네. 이제 끝났다, 진짜 부동산은. 앞으로 집값은 오르기 힘들다. 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2012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죠. 지금은. 그때는 내가 틀렸지만은 네. 지금은 진짜 부채가 심각하다. 네. 사실 자본주의는 저는 금융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과거에는 적었지만 지금 부채가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거의 포화 상태로 가서 나중에 전체 제도가 아예 뒤집어지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이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통화량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채랑 이렇게 같이. 그건 늘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뭔가 돈이라는 걸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채 돈을 계속 정부는 만들어내고, 그러면 정부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채가 정부가 졌다가 가계로 넘어갔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기 때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좀 줄죠. 다시 줄었다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상승장이 되면 사람들이 또 돈 빌려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가계부채 또 증가하고, 그럼 역대의 가계부채의 폭보다 다음 상승장 때는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상승장 때 강남이 30억까지 올랐다면 다음 사이클에 가보면 5, 60억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그때에 뭐 2배, 3배 올라 있을 가능성 별로 없고, 그럼 뭐예요? 다 돈 빌려서 사야지. 그러니까 상승장 때 돈 빌려서 사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상승 끝 무렵에 가면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역대급을 경신하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에도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항상 세계 경제가 위험하고 이러면서 절대 집값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쓰더라도 와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숫자나 통계보다는 심리에. 그렇죠. 심리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빚을 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걸 선택하겠는데 후랭이님은 안 그럴까요? 아니, 버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상승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이클의 바닥을 판단하는 기준. 바닥일 때는 최악이죠. 최악이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닥일 때는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이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부모님이 말릴 거예요. 그 다음에 친지들, 좀 친한 친지들이 와서 말릴 거고, 친구들이 와서 말릴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다시 주저앉아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봐도 역시 매수자에 맞추는, 그러니까 매도자 편보다는 매수자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자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사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미분양도 꽤 많이 남아있고, 신규 분양하는 것도 미분양이 생기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사려고 한다면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매 시장 분위기를 고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전세 시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안 사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얘가 왜 올라갔지? 이런 느낌. 언제 올라갔지? 이런 느낌. 그래서 매매 시장을 보고 있으면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호가들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닥권에서의 뭔가 시장을 판단을 하는 기준을 잡고 이럴 때는 절대 매매 시장을 고려하면 못 사요. 못 삽니다. 전세 시장을 봐야 돼요. 전세 시장을 봐야 돼요. 사람이 한 채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어떻게 6년, 8년 하락을 예상하는 게 가능한 거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분은 연구를 안 하셨고 저는 연구를 한 거죠. 저도 처음에는 예측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했지만, 연구를 하면서 이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장기로. 그렇죠. 저는 심리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게 저는 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왜냐하면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각각의 개성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본능화된다는 거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심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대중심리는 오히려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 6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하락 분위기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몇 사람이 사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집단으로 욕심에 사로잡힌, 시장에 사로잡힌 이 욕심, 이거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심리를 연구해라.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항상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지금 본인하고 지금 포지션이 다를 때 자기 방어 수단으로 쓰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을 때는 본인이 거의 전문가로 예측하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 포지션과 시장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자기 방어적 기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예측할 수 없다. 분명히 나도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틀렸지 않냐. 이제 그런 거죠. 금리가 제일 큰 거 아니냐. 네. 심리가 아니고 지금 금리만 다시 정리되면 네.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 네.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사실 무시하는 측면이 큰 거죠. 과거에도 금리의 일관성.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할 때 시장 분석을 할 때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금리하고 시장을 동일시한다라면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이 올라가고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런 상황이 일치되는 상황만 있었냐? 아니거든. 달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승론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2004년 같은 경우 2004년도에 금리 인상이 될 때 시장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고 시장은 상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다른 거죠. 그럼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일관성이 정확해요. 그럼 뭐냐면 금리는 2차 요인으로서 시장과 방향이 같을 때는 큰 힘을 내고 방향이 다를 때는 거의 힘을 못 낸다. 이게 일관성 있는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죠. 하락폭을 가파르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상승장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어요. 방향이 다르죠. 그럼 어디가 힘이 더 세냐? 시장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2006년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저금리였죠. 그리고 상승이었어요. 일치하죠. 큰 힘을 냈어요.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금리가 이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해요. 그럼 그때 시장 상황이 어떤 시장 상황이었냐? 하락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하락해요. 왜? 금리는 2차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락의 힘이 딱 강하게 자리 잡고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하락 연속성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턴을 먼저 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죠. 왜?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후년쯤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다른 거예요. 금리 인하의 효과는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주의적인 거죠. 이상주의. 저도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해봤어요. 결론을 내린 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혼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장만 계속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이제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서 이제 우리 투기하지 말자. 투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기 근절 캠페인을 벌일 수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투기 시장이었죠. 투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장이 되면 투기 시장의 분위기가 없어져요. 그럼 캠페인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기로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사람들은 거기에 달라붙어서 상승하는데 돈 벌고 싶죠. 그때 막 공익 광고 하면 소용이 없죠. 너는 공익 광고 해. 나는 돈 벌 테니까. 제가 볼 때 사람은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자기 이익과 결부된 부분, 손해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범법 행위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데 투기는 범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에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안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여기서 사회적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는 그냥 이 사회에 적응을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제가 선택한 거는 후자 쪽인 거예요.
실익을 추구하자. 예. 제가 바꿀 수 있으면 저도 그쪽으로 선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운동도 했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했잖아요. 예. 근데 투기 근절 행위는 제가 내린 사람들을 분석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민주화 운동하고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많이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 범법 행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적인 측면이나 이상적인 측면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걸 안 해. 그리고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의 나름이죠. 저는 이 부분이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셔도 저는 뭐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후회는 하실 거라. 그래서 이렇게 반평생을 거의 뭐 분양 원가 공개해야 된다. 네.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얘기 네.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봤자 본인 후회만 남지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투기 행위를 근절할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든 투기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데 집중하십시오. 평생 월급을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지금 상황 아니냐. 뭐 10억, 15억 막 이러니까요. 네. 이런 집값이 어떻게 정상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야 된다. 4분의 1 토막 나야 된다. 그렇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봤자 그냥 공화 메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지켜질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국가 산업 기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택만의 시장이 아니고 여기에 건설사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렇게 너무 침체되면 국가는 이 침체되는 속에서 건설회사들이 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이게 효과가 안 나다가 나중에 이게 누적되어서 상승 에너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 저절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파악해야지 자꾸 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응을 하는 게 사람인 거죠. 그 속에 적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월급 수준보다는 집값이 계속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 수억대 되는 연봉을 받고도 집이 없어서 노수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나은 거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집값이다. 떨어지기만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본인이 옳다 생각하고 집을 안 사겠죠. 그럼 집값 올라갈 때 저 투기꾼 새끼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욕만 하면서 본인 비참하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의 흐름을 만드는 건 흐름 속에서 있는 거지 그 사람들만의 어떤 주요한 활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예요. 박근혜 정부부터 이제 빚내서 집 사라 했을 때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세난이 생기고 2016년부터 이제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이때 들러붙은 거거든요. 그럼 이때의 상승폭은 누가 만들었냐면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정부가 이제 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내잖아요. 규제를 내니까 그 규제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은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탈락. 탈락하니까 그 다음에 매수 주체는 누구밖에 없냐? 무주택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시장을 편협하게 본다. 상승장 끝 무렵에는 무주택자 위주의 장이 있었고 상승장 초반에는 다주택자 위주의 장이었어요. 그거는 시장의 전형적인 어떤 사이클에 나타나는 그냥 필연적인 형성 과정인 거예요. 어느 누구의 원인에 있는 게 아니고 상승장 초반에는 무주택자는 더 부정적이기 때문에 상승장 초반에는 안 사요. 그래서 투자 경험이 있던 다주택자들 위주로 매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세난과 맞물려 가지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처질 것 같은 사람들이 이 뒤늦게 이제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주택자들인 거예요. 뒤늦게 한참 올랐을 때.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해서 다주택자들은 못 사게 하고 실거주자 위주로 뭔가 혜택을 주고 당연히 그럼 실거주자 위주의 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각자 시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시각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단초를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 규제입니다. 규제가 없었으면 물론 언젠가는 하락하죠. 언젠가는. 규제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하락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 금리 인상이 돼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규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락의 기초가 만들어졌던 거고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죠. 대출 규제가 마침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되면서 하락폭을 더 키워준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그냥 그 하나만의 원인으로 본다면 진짜 시각이 편협한 겁니다.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렇죠. 같이 한꺼번에 일련의 과정. 시장은 항상 누적된 개념으로 봐야 돼요. 누적된. 뭔가가 누적되었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사회현상도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다. 그 누적된 힘이 누적될 때는 그 반대 방향에 있던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적될 때 효과가 안 나죠. 근데 이게 효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의 힘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어깨에 무게추 올리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 인터뷰에서 이제 권투에서 잽의 표현을 했거든요. 잽을 날리면 잽을 맞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잽을 맞고 바로 다운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걸 10회전 동안 잽을 계속 맞으면 데미지가 누적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연히 한 방 탁 가면은 그냥 바로 다운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방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그로기 상태에서 15회전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운이 안 되고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잽으로만 계속 날려도. 그러니까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누적된 이 잽의 데미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의 누적 효과에 의해서 이제 하락 에너지를 만들고 그 하락된 에너지가 이제 누적돼서 이제 뭔가 하락을 딱 할 수 있는 방아쇠 역할만 하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겠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정부가 그때 대출 규제를 딱 해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주저앉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 쭉 이어져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매도자들이 하나둘씩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이제 막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조금 버티려고 했던 매도자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더 이제 빠르게 파는 거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시기예요. 시기. 사이클사 집을 사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바라봐야 될 시기인지 그 시기만 공부를 해서 적절하게 알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싸게 사서 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신혼부부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어떤 경제 상황에 탁월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그때 벌어지는 시장 상황에 급속하게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워요. 좀 대학생들 때부터라도 부동산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들한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공부하면 10억짜리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10억짜리를 안 사도 되죠. 10억짜리를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10억짜리를 10억에 사느냐, 2억에 사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똑같은 마음. 저 투기꾼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욕하다가 너무 비싸. 시장 상황을 알면서 와 내가 이렇게 일찍 관심을 안 뒀던 게 내가 바보 같은 놈이구나 진짜. 시장 상황이 이렇게 실제로 내가 뭐 예를 들어 돈이 없다. 그럼 나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내가 모아둔 돈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건 와이프가 용납이 안... 물론 이제 신혼부부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신혼부부 때 집을 가지고 가면 이제 딱 맞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젊었을 때부터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결혼하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 생기는 거죠.
혼자 살 때는 원룸에 살든 뭐 상관이 없는데 예,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애도 낳고 해야 되니까 조금 안정적인 집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이제 집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관심, 교육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 그런 경제관념이나 이런 걸 배우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저는 많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그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아직 남아있어서 돈을 굉장히 천시하는 경향이 이 무의식 중에 굉장히 있어요. 선비 문화. 예.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버는 사람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벌고, 그 다음에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말 우러러보고, 이런 식의 이제 관습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거보다 돈을 좀 많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분들 중에 70-80%는 감정 위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을 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측면에서 저를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굉장히 억눌렸던 기분을 지금 이제 이렇게 승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승화, 감정 위로만 받고 있으면 반복된다는 거죠.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락론자가 아니고, 사실 사이클을 주장하면서 지금은 그냥 하락하니까 하락 얘기를 하는 거고, 좀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하락에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 이름도 지금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가 아니었단 말이죠.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 무아바. 무아바였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포기했어요. 왜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안 봐요. 무주택자들이 안 봐요. 공부를 안 해요. 안 보는 사람을 제가 찾아가서 보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죠.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지금 또 받아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관심이 내가 이런 시장 상황을 통해서 이제 대비를 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는 어쨌든 틀렸으면 틀렸고 맞았으면 맞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해서 보완을 하는 쪽이 아니고, 거봐, 그동안 내가 한 말이 맞았지.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주구장창 틀렸는데 이제 맞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맞았지 하면서 만족하고 있으면 그분은 지금 자기 잘못된 부분을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상승장에서 틀렸단 말이죠. 그리고 돈을 못 벌었단 말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락하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가면은 다음 상승장 때에는 또 저를 욕하면서 미친놈 지금 하락만 할 건데 무슨 상승이야 이렇게 욕하고 이제 배신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싶은 거는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확실히 뭘 잘못했고 뭘 틀렸는지, 그리고 그 앞으로는 얘가 이런 시행착오를 했으면 시행착오를 다시 겪으면 안 되겠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지피지기 되게 좋아해요. 그거가 되면은 저는 진짜 100점 100승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들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락에 만족하면 부자 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을 잘 이기고 상승장 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천 특집이었습니다. 연천. 집도 굉장히 괜찮고 가격도 만족스러운 그런 집이 나왔다고 해서 딱 와서 보고 바로 계약을 했죠. 이게 이제 연천에 어떤 연고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아예 없습니다. 집하고 저희 집하고는 진짜 멀어요. 막힐 때는 거의 한 3시간 걸리고, 좀 안 막힌다 하더라도 2시간은 잡아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은 됐는데, 지금 일단은 이거를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추석 때 빼고는 매주 모여서 지금 주말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올 정도면 거의 뽕 뽑는 거 아니에요? 네, 뽕 뽑고 있죠 지금. 네. 태양열?
패널 같은 게 있어요? 네, 이 태양열 패널이 이제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좋은 점이 이 전기를 누적을 잡더라고요. 저희가 주말에 평일에는 안 쓰는데 주말에 와서 전기를 거의 펑펑 써도 전기료가 몇천 원 안 나오더라고요. 시세가 전세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와, 엄청납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기 풀도 많이 자라고 그다음에 여기 좀 보면은 약간 새카만 것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새카맸었어요. 이거를 와가지고 풀 다 이제 뽑고 청소도 다 했죠. 그럼 저런 평상 같은 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네, 평상하고 여기 그 바베큐 예, 꾸이 하는 거. 예, 여기 다 기본으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릴, 예, 저 그릴만 사서 지금 많이 구워 먹었죠. 아. 주말마다 저기다 구워 드세요? 저게 상당히 번거로워. 이제 나무 숯보다는 약간 조개탄 같은 예, 그런 숯이 있어요. 그걸 사다가 이제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끓음이나 불 많이 나는 거 이런 거는 좀 적어지더라고요. 아, 그 동글동글한 거. 예, 맞아요. 캠핑용. 예. 그걸로 지금 활용을 해서 많이 구워 먹다가 가끔은 좀 피곤하다 싶을 때는 이제 집 안에서 그냥 구워 먹기도 하죠. 사람 불러서 예, 평평하게 이제 땅 다지기 하고 안에 오면 이제 좀 텃밭을 좀 만들었는데 뭐가 많은데요? 예, 식물이?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제가 심은 건 아니고 네. 저희 그 밑에 동서하고 그다음에 장모님이 이제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다 지금 심어 놓고 여름 때 그 상추가 금값이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남아돌았죠. 처치 곤란할 정도로 이 상추가 이렇게 생산력이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뜯어도 나오고 뜯어도 나오고 약을 하나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잘 자라는 거는 참 신기할 정도로. 저게 배추인데 지금 약을 안 했더니 다 벌레 먹었어요. 이상하게 배추만 저렇게 병균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땅 관리하는 거 쉽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밑에 동서가 예초기 가지고 이제 밑에 다 치고 해서 불 잘하는 거 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예, 여기에서 이제 애들 뛰어놀게끔 하죠. 가끔 가다 여기서 이제 골프 연습 좀 하고. 골프. 저로 치면 되겠다. 아니, 이제 나중에는 여기다 망을 좀 설치할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는 뭐 뻥뻥 때려도 되겠네요. 망치면. 네. 소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로스트볼 굉장히 싼 것들 있으면 아마 산으로 좀 쳐보겠는데. 여기 소나무 뭐 이렇게 심어놓은 것 같은데 뒤에는. 예, 이거는 관상용 소나무인데. 멋있다. 예, 지금 이거 재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약간 공짜 뷰네, 공짜 뷰. 예. 직접 심으세요, 소장님도? 저는 잘 안 합니다. 이 농사에 관한 거는 일부러 좀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처음에 여기 오는 조건이 제가 이런 거 일 시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나는 따라하겠다. 보통은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전원주택 이렇게 많이 빌려 쓰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워 하는 거라 저는 약간 여기를 얻고 이런데 이제 좀 소극적인 편이었죠. 근데 예, 와이프랑 이제 밑에 동서가 좀 적극적이어가지고 실제로 동서가 거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밥 해먹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굴 계속 맞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비용이 적잖아요. 그게 너무 근데 진짜 혜자다. 5천. 직접 살려면 사실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체험 안 해보면. 근데 전세 5천에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일단은 만약에 한다라면 이제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저처럼 여러 집이 같이 할 건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 한다라면 혼자의 조건에만 맞는 그런 집을 구하면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집이 하려다 보니까 일단 집이 좀 컸어야 돼요. 지금 집이 방 3개에 방들도 좀 큰 편이거든요. 화장실 2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처럼 텃밭과 마당이 굉장히 큰 집. 그러니까 이런 집을 구하는 거는 쉽지가 않긴 할 거예요. 근데 찾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구애하지 않고 그냥 좀 찾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거는 이제 임대로 처음에 갖춰서 얻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을 이제 여기서 좀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안에 집에 들어가 보면 그냥 살림살이 집하고 똑같이 해놨거든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 집이 같이 하니까 좀 수월하게 됐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전원주택 얻으려면 혼자 하시면 좀 부담이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이라는 게 손이 가는 게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매주 와서. 여기도 밑에 동서가 계속 예초기 돌리고 막 이러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는 거지. 안 하고 놔뒀으면. 정글돼요, 정글? 예, 폐허처럼 폐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났었을 텐데 이거 관리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일단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새로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이런 것들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애들을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고 처제네도 하나다 보니까 서로 좀 심심해하고 할 때 주말에 와서 같이 놀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끼리 노니까 이제 어른들은 또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있고, TV 보거나 이제 그냥 뭐 핸드폰 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우애가 깊다는 거죠, 친척들하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모기장입니까? 네, 이 모기장 저희가 사서 설치한 건데 간단하게 이게 붙일 수 있는 거 인터넷에서 사서 한 거거든요.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짜잔. 네. 여기 작은 방 2개, 이쪽에 화장실 있고. 방이 진짜 좀 크네요, 사이즈가. 예. 여기는 이렇게 대형 스크린. 예. 네. 세미나실인 줄 알았습니다. TV를 놓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빔 프로젝트를 사는 건 어떠냐 해서 이제 당근에서 빔 프로젝트를 좀 괜찮은 걸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 놓고 이제 주로 여기서 뭐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남는 시간에 넷플릭스나 뭐 이제 디즈니나 이래서 영화 보거나 그동안에 드라마 못 봤던 드라마 몰아보기 이렇게 이제 같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보통 소파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리클라이너 어차피, 같은 그렇죠.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저게 그 뭐지? 무중력 의자라고 하나요? 아 그래요? 이걸로 이제 딱 해가지고 네. 남부러울 게 없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불 뭐 이런 게 여기는 이제 상비약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찾아서 쓰면 될 수 있게. 여름에는 한참 밀짚 모자 있었고 애들 책 읽을 수 있게 책 좀 갖다 놓고 일종의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이죠. 여기는 뭐가 있지? 여기도 돗자리하고 이불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가 주말용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안 쓰는 거 위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요즘에 저녁 되면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고기 구워 먹거나 이럴 때 옷 좀 입고 할 수 있게 이제 미리 좀 갖다 놓은 거죠. 이야, 이게 딱 보이는구나. 와. 제가 여기 혼자 와서 평일에 자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잤거든요. 이 방에서? 네, 이 방에서 잘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이 창문이에요. 왜요? 밤에 캄캄한데 이 창문에서 사람이 누군가가 여기서 들여다보면 그걸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엄청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마주친 건 아니잖아요. 네, 마주친 건 아니죠. 딱 호스까지 저기 딱 있네. 네. 물 뿌리는. 여기 밑에 여기 호수 그 수도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여기에 호수 그 수도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밭에 물 주거나 이럴 때는 여기서 이제 호수를 뽑아서 물을 주게 되죠. 뭐 이 집 분양하는